어머님,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다 끝나요. 며느리가 내 손에 인주를 쥐어주던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 22년 인생이 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걸. 강남 빌딩 20층 회의실. 테이블 위 검은 가죽 가방 2개. 그 안에 5억 원 현금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강수진 씨 후견인 자격으로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내 며느리 수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잡았다. 펜 끝이 종이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그건 안 돼요. 그 계약 절대 안 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가만히 좀 계세요. 나는 수진이의 손을 뿌리쳤다. 그리고 아까까지 멍하던 치매 노인의 눈빛을 완전히 지웠다. 대신 22년간 시장에서 가게를 지켜온 정명자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새 놈을 똑바로 쳐다봤다. 수진아. 아니, 박선영 씨. 이제 그 지긋지긋한 연극 그만하지. 재미 하나도 없으니까.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박선영이니. 그게 무슨. 박선영 32세. 2년 전 대구에서 15억 건물 날렸고 4년 전 인천에서도 같은 짓 했죠. 그리고 세 번째 타깃이 내 아들. 이번엔 20억짜리 내 건물이 탐났어요. 나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다. 오늘 아침 차 안대화. 엄마는 요양병원 보내면 되지라던 그 말. 다 녹음됐어요. 조상민이라는 브로커 놈이 도망치려다 문 밖에서 경찰에게 붙잡혔다. 수진이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용서는 지옥 가서 빌어요. 하지만 그들은 끝내 몰랐다. 내가 6개월 전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 때 나는 역으로 치매를 연기하며 증거를 모았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명자입니다. 올해 58. 이 동네에서 22년째 명잔의 반찬이라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죠. 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은 아들 민석이가 10살 되던 해에 먼저 갔습니다. 교통사고였죠.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앞만 보고 달렸네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 가고 돌아와선 하루 종일 재료 다듬고 끓이고 볶고 무치고.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서 아들 하나 번듯하게 키워냈습니다. 처음엔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 동네 사거리에 작은 상가 건물 하나가 생겼어요. 1층에선 제가 명잔의 반찬을 운영하고 2층은 세를 줬고 3층엔 나중에 아들 내외가 살게 됐고 꼭대기 4층엔 제가 살았죠. 그게 제 전 재산이고 제 청춘을 바친 자부심입니다. 아들 민석이는 30대 중반까지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했어요. 가게 일 도우느라 바빴거든요. 너는 장가 안 갈 거니? 엄마 늙어 죽는 꼴 보려고.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7개월 전 어느 날 갑자기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엄마, 나 결혼할 거야. 이 사람이 수진이야. 강수진. 29. 어쩜 그리 인상이 선하고 예쁜지 몰라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찌나 싹싹하고 맞던지. 민석이 저놈이 전생에 무슨 복을 지었길래 저런 아가씨를 만났나 싶었죠. 둘이 좋다는데 제가 마다할 이유가 있나요? 만난 지 3달 만에 날 잡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더했어요. 아들 내외는 제 건물 3층에 신혼집을 차렸는데 수진이가 매일 아침 9시만 되면 1층 가게로 꼬박꼬박 내려왔어요. 수진아, 너는 쉬어. 가게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도 수진이는 꼭 제 옆에 붙어서는 어머님, 이런 힘든 일은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카운터 보시면서 쉬세요. 제가 무릎 관절이 좀 안 좋은 건 어떻게 알았는지 매일 저녁이면 따뜻한 찜질팩을 대령하는 거 있죠. 어머님, 제가 예전에 한의원에서 잠깐 일했었어요. 여기 혈자리를 이렇게 꾹꾹 눌러줘야 해요. 그 고운 손으로 제 다리를 주무르는데 하루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죠. 며느리가 아니라 꼭 친딸 같았어요. 가게 손님들도 수진이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사장님은 며느리 잘 얻어서 좋겠네요. 요즘 저렇게 싹싹한 며느리가 어디 있어? 어쩜 저렇게 웃는 얼굴이 예뻐.
가게가 다 환해지네. 저는 어깨가 으쓱했죠. 아유, 복이죠.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정말 이대로만 살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한 달 전부터인가 아들 민석이 표정이 영 안 좋았어요. 민석이는 원래 저랑 같이 가게 일을 했거든요. 제가 주방을 맡으면 민석이는 배달도 하고 무거운 쌀자루나 식자재도 나르고 가게 수리할 것도 척척 고쳤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가게 구석에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 거예요. 전화벨만 울리면 화들짝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가더라고요. 그것도 꼭 저 멀리 제 귀에 안 들리는 곳까지 가서 속닥속닥 통화를 하고 들어왔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서 말이죠. 하루는 제가 보다 못해서 창고에서 짐 정리하는 민석이를 붙잡고 물었죠. 정민석, 너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디 아파? 민석이가 제 눈을 피하면서 머뭇거렸어요. 아니야, 엄마. 그냥 요즘 사업 구상하는 게 좀 있어서. 그게 잘 안 풀려서 그래. 사업? 나랑 가게 한 게 10년인데 뜬금없이 무슨 사업? 무슨 사업? 나 모르게 뭐 버린 거 있어? 너 또 누구한테 속아서 이상한 거 투자한 거 아니니? 제가 목소리를 높였죠. 아들놈이지만 돈 문제에 얽히면 제가 아주 단호하거든요. 민석이가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라니까.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엄마는 신경 쓰지 마. 그러고는 휙 돌아서 창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딱 보니 돈 문제였죠. 저놈 저 표정은 제가 20년 넘게 봤는데 꼭 어디서 돈 사고 쳤을 때 나오는 표정이었거든요. 저 녀석 30 넘어서도 정신을 못 차리네. 하고 혀를 차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주방에서 수진이가 시금치를 묻히고 있었는데 민석이가 나간 창고 쪽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보던 그 상냥하고 복스럽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이 어찌나 차갑고 날카롭던지 마치 뭘 잡아먹을 듯이 원수라도 쳐다보는 눈빛이었죠. 제가 소름이 오소소 돋아서 수진아? 하고 부르니까 1초 만에 다시 그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돌아왔어요. 네, 어머님. 왜요? 뭐 필요하세요? 아니, 아니다. 민석이 쟤 좀 어떻게 해봐.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 입을 꾹 다무네. 너한테는 말했어? 수진이가 제 팔에 살짝 팔짱을 끼면서 애교를 부렸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민석 씨 요즘 그냥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별일 아니에요. 제가 밤에 잘 타일러 볼게요. 어머님은 아무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또 사르르 녹았죠. 그래, 내가 잘못 봤겠지.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 보다. 저렇게 착한 애가 설마.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역시 아들보다 며느리가 낫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 일이 있고 며칠 안 지났을 때예요. 그날따라 점심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단체 주문까지 밀려들어서 저랑 민석이, 수진이까지 셋이서 쉴 틈 없이 반찬을 만들고 포장했어요. 점심시간이 겨우 지나고 한숨 돌리려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어머님 하고 저를 부르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야? 또 수진이가 핸드폰을 들고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어떡해요? 제가 놀라서 왜? 무슨 일인데? 민석이 또 사고 쳤어? 하고 물었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어머님 의료보험 서류요. 제가 아까 병원 갔다가 혹시나 해서 어머님 것도 확인해 봤는데 뭐가 잘못됐나 봐요. 서류 처리가 누락돼서 다음 달부터 보험 혜택을 못 받으실 수도 있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이 건물이며 가게며 재산이 잡혀서 매달 꼬박꼬박 내는 돈이 얼만데? 그게 무슨 말이니? 수진이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를 떠밀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방금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막 따졌죠. 그랬더니 오늘까지 동사무소 가서 본인이 직접 서류를 다시 정리해야 한대요. 안 그러면 절차가 엄청 복잡해진대요. 어머님, 오늘까지예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가게도 바쁜데. 괜찮아요. 30분이면 된대요. 제가 차 대기 시켜놨어요. 얼른 가시죠, 어머님.
이런 건 미루면 절대 안 돼요. 어머님 건강에 직결된 문제잖아요. 수진이가 어찌나 성화를 부리는지 저는 앞치마도 못 풀고 그냥 따라 나섰어요. 아이고 알았다 알았어. 가자 가. 민서가 너 가게 잘 보고 있어. 아들놈한테 소리 한번 지르고 수진이 차에 올라탔죠. 동사무소로 가는 내내 수진이가 평소와 달리 좀 초조해 보였어요.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고 손가락으로 운전대를 딱딱 치고 있더라고요. 수진아, 그렇게 급한 일이니? 천천히 가. 사고 나겠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어머님 혜택 못 받으실까봐. 제가 속이 타서 그렇죠. 담당자가 오늘 꼭 와야 한다고 얼마나 신신당부를 하던지. 어머님은 저 없으면 어떡하시려고 해요, 정말. 그 말에 또 감동했죠. 내 아들놈은 저런 거 하나 챙길 줄 모르는데 내 며느리는 정말 내 아들보다 낫다. 동사무소에 도착할 때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진 정말 몰랐죠. 제 며느리가 저를 데리고 가는 곳이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함정의 입구였다는 것을요. 동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후끈한 공기와 함께 사람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저를 덮쳤어요. 번호표 뽑는 기계 앞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창구마다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었죠.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이리 오세요. 여기 의자에 앉아 계세요. 제가 금방 처리하고 올게요. 수진이가 제 팔을 부축해서 구석에 있는 대기 의자에 앉혔어요. 그러고는 제 주민등록증을 휙 가져가더니 척 번호표를 뽑고 창구 쪽으로 가더군요.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죠. 참, 요즘 애들은 저런 것도 척척 잘해. 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3번 창구로 갔습니다. 창구에 앉은 직원은 아주 젊은 여자분이었어요. 안경을 썼는데 꽤 꼼꼼해 보였죠. 수진이가 뭐라고 상냥하게 말을 건네니까 그 직원도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리고는 제 신분증을 받아서 컴퓨터에 뭔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무심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옆자리에서는 어떤 아기 엄마가 연신 울어대는 아기를 달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고 저쪽 창구에서는 할아버지 한 분이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니까 하고 고함을 지르고 있었죠. 시끄럽고 정신없는 늘 보던 동사무소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3번 창구 직원의 손이 갑자기 멈췄어요. 컴퓨터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는데 미간이 살짝 좁혀지더군요.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고요. 그러더니 마우스 휠을 한참이나 위아래로 내리다가 수진이를 한번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저 멀리 앉아있는 제 쪽을 빤히 바라보는 거예요.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왜 저러지? 내 세금이 밀렸나? 아니면 건물에 무슨 불법적인 거라도 신고가 들어왔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직원이 키보드를 몇 번 더 두드리더니 옆자리 선임으로 보이는 직원에게 뭐라고 속삭였어요. 그 선임 직원도 모니터를 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죠. 두 사람이 저와 수진이를 번갈아 쳐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제게로 총총 걸어왔어요. 그런데 평소 보던 그 환한 웃음이 아니었어요. 어딘지 모르게 입꼬리가 떨리는 것처럼 억지로 웃는 얼굴이었죠. 어머님 금방 된대요. 아유, 동사무소 전산이 좀 느린가 봐요. 수진이가 제 손을 잡는데 그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긴장했다는 뜻이죠. 저는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뭔가 있다. 수진이가 나한테 숨기는 게 있다. 왜? 직원이 뭐래? 내 의료보험이 뭐가 어떻다고?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확인하는 게 좀 많대요. 그때였어요. 그 안경 쓴 젊은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 직원은 수진이를 지나쳐서 제 앞에 딱 섰어요. 실례합니다. 정명자님 본인 맞으시죠? 네, 맞아요. 내가 정명자요. 근데 왜요? 내 의료보험이 어떻게 됐다고? 직원은 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제 뒤에 서 있는 수진이를 힐끗 돌아봤어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보호자 강수진님 맞으시고요? 보호자요? 며느리죠. 네, 며느리.
제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보호자라는 말이 왜 그렇게 귀에 거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아, 네. 두 분 죄송하지만 저쪽 상담실로 잠시 가셔야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상담실은 왜요? 여기서 말해요. 나 바쁜 사람이야. 가게 봐야 해요. 중요한 개인정보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잠시만 시간 내주시죠. 직원의 태도가 아주 단호했어요. 수진이가 얼른 제 팔을 잡았죠. 어머님 가시죠. 직원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얼른 듣고 가요, 우리. 수진이가 제 팔을 어찌나 세게 잡는지 팔뚝이 다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못마땅한 얼굴로 일어나서 직원을 따라갔어요. 동사무소 구석에 있는 작은 유리방. 상담실이라고 쓰인 팻말이 보였죠. 문이 닫히자 바깥의 소음이 싹 차단됐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에 제 심장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직원이 저희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서류철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하더군요. 정명자님,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천천히 대답해 주세요. 대체 뭔데요? 사람을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어요. 혹시 최근에 법원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법원이요? 아니요. 내가 거길 왜 가요? 살면서 경찰서 한 번 안 가본 사람한테. 그럼 혹시 본인 재산 관련해서 모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위임장을 써주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 이 양반이 지금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내 도장, 내 서명 하나는 확실한 사람이요. 그런 걸 함부로 써줄 리가 없죠. 저는 점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대체 내 의료보험이랑 그게 무슨 상관인데요?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었어요?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저기요, 직원분. 저희 어머님이 좀 놀라셔서 그래요. 무슨 일이신지 얼른 말씀해 주세요. 저희 정말 바쁘거든요. 직원이 깊은 한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아주 또박또박 말했어요. 정명자님, 지금 동사무소 전산망에 지난주 10월 28일 날짜로 어르신에 대한 성년 후견인 개시 결정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성년. 뭐예요? 그게 다 뭐예요? 난생 처음 듣는 소리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직원이 수진이를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제게 설명했어요. 성년 후견인 제도라는 건요. 보통 질병이나 장애, 노령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제약이 생겨 본인의 일을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요. 법원이 다른 사람을 지정해서 그분을 돕게 하는 제도입니다. 재산 관리나 중요한 계약 같은 법률 행위를 대신하게 되죠. 재산 관리? 계약? 누가? 누굴 대신한다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직원이 컴퓨터 모니터를 제 쪽으로 살짝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제 이름, 제 주민등록번호가 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여기 후견인, 즉 법정 대리인으로 며느님 강수진 씨가 지정되신 걸로 나옵니다. 저는 그 글자를 보고도 몇 초간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옆에 앉은 수진이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이는 제 시선을 피하고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만 부들부들 떨고 있더군요.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내 후견인이라고. 왜? 내가 왜? 나 이렇게 멀쩡한데. 내가 왜?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직원이 당황해서 저를 말렸어요. 어머님 진정하시고요. 내가 왜 진정을 못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나보고 정신이 어떻게 됐다는 거요?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법원에서 넘어온 결정문 요약 서류상으로는 정명자님께서 질병 및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라고. 뭐라고요? 내가 사무 처리 능력이 결여됐다고. 이봐요, 직원 양반. 나 명잔의 반찬 사장이요. 이 동네에서 22년 넘게 장사한 사람이라고요. 지금도 매일 아침 장부 내가 다 보고 레시피 내가 다 개발하고 직원들 월급 내가 다 계산해요.
근데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제 고함 소리에 직원도 수진이도 어쩔 줄을 몰랐죠. 그 직원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전산에 이렇게 서류가 등록되어 넘어온 거라서, 법원 결정문이라서, 그때 문득 처음 이곳에 온 이유가 생각났어요. 그래, 그럼 내 의료보험은? 그것 때문에 온 거라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정명자님 의료보험은 사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깨끗하십니다. 뭐요? 오늘은 며느님 강수진 씨께서 후견인 자격으로 어머님 인감증명서랑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러 오신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서류 처리를 하려고 전산을 확인하다가 후견인 지정 날짜가 불과 며칠 전이고 두 분 관계도 그렇고 혹시나 해서 어머님 본인 의사를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상담실로 모신 겁니다. 그 직원의 마지막 말이 제 뒤통수를 망치로 세게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의료보험은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저를 이곳에 데려온 이유가 제 인감을 떼기 위해서였던 거죠. 제 법적 보호자 행세를 하면서 제 재산을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저는 천천히 수진이를 돌아봤습니다. 강수진, 너,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상담실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제 눈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는 걸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죠. 제가 강수진 하고 이름을 부르자 그제야 수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어머님, 어머님 어떡해요? 제가 다 어머님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엉엉. 수진이가 의자에서 거의 굴러떨어지다시피 바닥에 주저앉아서는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서럽게 우는지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제가 며느리를 구박하는 못된 시어머니인 줄 알았을 거예요. 뭐? 내가 날 걱정해? 날 걱정하는 사람이 내 뒤통수를 쳐? 어머님. 어머님이 요즘 얼마나 깜빡깜빡 하시는지 어머님만 모르세요. 며칠 전에도 가게 불 환하게 켜놓고 그냥 4층으로 올라가셨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뭐? 내가 그건. 그저께는 가스불을 올려놓고 그냥 주무셨잖아요. 제가 밤중에 냄새 맡고 내려가 보지 않았으면 이 건물 통째로 다 탈 뻔했어요. 어머님이 저러시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저희가 어머님 재산 지켜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요새 세상이 얼마나 흉흉해요. 누가 어머님 순진한 거 노리고 사기라도 칠까봐. 저희가 지켜드려야겠다 싶어서 그런 거죠. 수진이가 콧물 눈물 다 쏟아내면서 직원에게 매달렸어요. 저희 어머님이 원래 저러지 않으셨는데 요즘 부쩍 자꾸 이상한 말씀도 하시고 저희 의심도 하시고 저희 부부가 가슴 아픈 마음 고생한 거 생각하면 저는 그 뻔뻔한 연기에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가게 불 켜놓고 간 거요? 그날 분명히 제가 다 끄고 올라갔는데 수진이가 10분 뒤에 뛰어 올라와서 어머님 가게 불 하고 소리 질렀죠. 가스불이요? 공국은 제가 아니라 수진이가 어머님 제가 데워놓을게요. 하고 올렸던 거였어요. 아, 모든 게 다 짜고 친 고스톱이었구나. 제가 그걸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저를 정신 나간 노인네로 만들기 위해서 수진이가 몇 달 전부터 차곡차곡 연극을 준비했던 거죠. 저는 그 차가운 배신감에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울고 불고 소리 지를 때가 아니었죠.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수진이를 무시하고 직원에게 또박또박 말했어요. 직원분. 제 차분한 목소리에 직원도 울던 수진이도 흠칫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 보세요. 제 눈 똑바로 보세요. 제가 지금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여요? 저는 서류만 보고 말씀드린 거라. 제가 22년 넘게 거래한 대성농산 사장님 전화번호 지금 여기서 댈 수 있어요. 우리 가게 이번 달 매출이 얼마고 지난달 부가세 신고 얼마나 했는지 내가 지금 다 말할 수 있어요. 어디 신고 자료 당장 떼보세요. 내가 말하는 거랑 맞나 틀리나? 저는 제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직원분, 지금 당장 우리 가게 단골 손님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아니, 저기 대성농산 사장님한테 내가 지금 전화 걸어 드릴게요. 저랑 통화 한번 해보시라고 하세요. 명잔의 반찬 사장이 치매 걸려서 계산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냐고 직접 물어보시라고요. 제 기세에 직원이 완전히 압도당했죠. 당황해서 저와 수진이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수진이는 어느새 울음을 뚝 그치고 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쏘아보고 있더군요. 그리고 너 강수진. 제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가 나를 지켜주려고 이 짓을 해? 내 재산을? 그래서 오늘 내 인감증명서 떼러온 거야? 내 건물 팔아치우려고? 내가 그렇게 우습었어? 어머님,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어머님 재산을 왜 팔아요? 그럼 왜 왔어? 후견인이면 다야? 내 재산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봐. 내가 너 가만 안 둘 테니까. 저는 직원에게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이상한 거 당장 취소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줘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이미 법원에서 결정이 난 사안이라 저희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 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하셔서 다시 재판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여기 후견인으로 지정되신 강수진 님께서 후견인 사임 신청을 하셔야. 사임? 당장 제가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고 저를 노려보더니 고개를 휙 돌렸어요. 어머님을 위해서. 안 돼요. 어머님은 보호가 필요하세요. 좋아. 그럼 법대로 하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쥐고 있던 제 신분증을 낚아채듯 빼앗아 들었죠. 오늘 일 고마워요, 직원 양반.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길바닥에 나앉을 뻔했네. 정말 고마워요. 직원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상담실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수진이가 어머님 같이 가요. 하고 소리치는 게 들렸지만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동사무소를 나오자마자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렸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 때가 아니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가게는 쳐다보지도 않고 3층 아들 내외 집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죠. 아들 정민석이가 소파에 누워서 태평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정민석. 제가 악을 쓰듯 소리쳤습니다. 민석이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왜? 벌써 왔어? 수진이는 같이 안 왔어? 저는 민석이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너 알고 있었어? 뭘 알고 있냐니? 민석이가 제 눈을 피했어요. 저놈은 거짓말할 때 꼭 저렇게 눈을 피하거든요. 강수진이. 내 마누라가 나를 금치 산자. 아니 성년 후견인가 뭔가 하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 너 알고 있었냐고 이놈아. 민석이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을 뻐끔거리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동공이 마구 흔들리더군요. 엄마. 그게. 알고 있었네. 알고 있었어, 이놈이.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었어요. 아들 뺨이라도 한 대 후려갈기고 싶었죠. 하지만 제 손은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어떻게? 내가 내 애미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민석이가 제 앞에서 무릎을 툭 꿇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엄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 그래서.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너도 속았어? 아니면 너도 처음부터 한패였어? 말해, 정민석. 민석이가 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사실은 나 사업 빚이 좀 있어. 사업빚? 가게 일 안 하고 또 무슨 사업을 벌였는데? 그게 그냥 아는 형이랑 뭘 좀 해보려다가 그게 잘못돼서 빚이 좀 꽤 많아. 그래서? 빚이 많아서 내 애미 재산을 통째로 넘기려고 했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엄마. 수진이가 그러는데. 이 빚 못 갚으면 우리 다 길바닥에 나왔는데. 사채업자들이 엄마 건물까지 노릴 거라고. 그래서 엄마 재산이라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고.
그 성년 후견인가 하는 게 그냥 엄마 재산 지키는 건 줄 알았어. 엄마 정말이야. 지켜? 내 재산을 내 허락도 없이? 그게 지키는 거야? 훔치는 거지, 이 등신 같은 놈아. 내 마누라가 내 애미 뒤통수를 치는데 넌 거기다 망까지 봐줘? 저게 널 위한 일이겠어? 다 자기 욕심 채우려고 너까지 끌어들인 거 아니냐고. 아니야, 엄마. 수진이가 그런 애가 아니야. 다 나 때문에 그래. 내가 빚만 안 졌어도. 흑. 민석이가 수진이를 감싸고 도는 말을 하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 내 아들은 이미 저 여우 같은 계집한테 완전히 홀렸구나. 저놈은 내 편이 아니구나. 바로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수진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먼저 와 계세요? 민석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서요. 수진이가 울고 있는 민석이를 일으켜 세우려 했죠. 저는 그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우는 한심한 내 아들놈과 그 아들놈을 조종해서 내 재산을 삼키려던 저 악날 며느리. 둘이 아주 쌍으로 놀아났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나왔습니다. 내 재산 너희들 손에 털끝 하나라도 넘어가는 일 절대 없을 거니까. 그리고 너 정민석. 넌 오늘부터 내 아들 아니야. 내 집에 발 들릴 생각도 하지 마. 저는 그 말을 뱉고 뒤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민석이가 엄마 가지 마. 내 말 좀 들어봐. 하고 외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3층 현관문을 닫고 4층 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문을 잠그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명자, 정신 차려.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 4층 제 방 침대에 누웠는데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아랫집에서 밤새도록 민석이와 수진이가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가 악을 쓰는 소리, 민석이가 우는 소리, 뭔가가 깨지는 소리. 하지만 저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 두 사람은 제 인생에서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가게는 문을 굳게 닫았죠. 명잔의 반찬 22년 역사상 처음으로 문을 닫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곧장 동사무소가 아닌 가정법원으로 갔습니다. 어제 그 직원이 법원 결정이라고 했으니까요. 법원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정명자요. 나 이렇게 멀쩡한데 내 며느리가 나를 성년후견인으로 등록을 시켜놨소. 내가 내 재산도 마음대로 못한다는데 당장 그 서류들 좀 봅시다. 하지만 절차는 지독하게 복잡하고 느렸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드디어 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 파일을 복사해서 받아들 수 있었어요. 저는 법원 복도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서류에는 제 며느리 강수진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내용이라는 것이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법원 서류 내용. 청구인의 시어머니인 사건 본인 정명자는 약 6개월 전부터 급격한 기억력 감퇴 증상을 보이기 시작함.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때가 많고 방금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함. 가스불을 켜놓고 잠이 들거나 가게 문을 잠그지 않고 퇴근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큼. 최근에는 화폐 계산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가게 손님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음. 이에 아드님 정민석과 청구인 강수진이 가게 운영을 전적으로 돕고 있으나 사건 본인이 재산 관리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을 보여. 기가 차네. 저도 모르게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화폐 계산이 안 된다고요? 22년을 돈 만지고 장사한 사람한테? 가게 운영을 저것들이 도와요? 내가 저것들을 먹여 살렸지. 저는 분노를 억누르고 서류를 끝까지 넘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를 발견했죠. 바로 전문의 진단서였습니다. 푸른솔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박진우.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가본 적도 없는 병원 이름이었습니다. 진단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건 본인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로 판단되며 인지 기능 및 사무 처리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임.
일상생활에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특히 재산 관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좋아. 푸른솔 정신건강의학과 박진우 원장.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저는 법원을 나와서 바로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핸드폰으로 주소를 검색하니 저희 동네에서 한참 떨어진 외진 곳에 있는 작은 병원이더군요. 택시에서 내려 병원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3층에 있는 작은 의원이었어요. 저는 접수처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컴퓨터를 보고 있었죠. 박진우 원장 어디 있어요? 나 박 원장 좀 만나야겠소. 제가 소리치자 간호사가 깜짝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환자분 예약하고 오셨나요? 예약 안 했어요. 나 정명자라는 사람이요. 이 병원에서 나보고 치매라고 진단을 했다는데 내가 그 원장 얼굴 좀 보고 직접 물어봐야겠소. 내가 치매요? 제 고함 소리에 진료실 문이 벌컥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한 명이 튀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환자분,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십니까? 저는 그 의사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박진우요? 네, 제가 박 원장입니다만. 저는 품속에서 아까 복사한 진단서 사본을 꺼내 그 의사 얼굴 앞에 확 펼쳤습니다. 당신이 이거 썼어요? 당신 나 본 적 있어요? 내 얼굴 알아요? 근데 어떻게 나보고 치매래? 내가 치매요? 박 원장이 당황해서 그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박 원장의 얼굴이 처음에는 하얗게 질리더니 나중에는 시뻘겋게 달아오르더군요. 이게 뭡니까? 저는 정명자님이라는 분 처음 뵙습니다. 진료한 적도 없고요. 근데 왜 여기 당신 도장이랑 서명이 버젓이 찍혀 있죠? 당신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내 며느리가 내 전 재산을 가로채게 생겼다고요. 박 원장이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명백한 위조입니다. 내 서명이. 내 의사 면허 도장이 어떻게? 박 간호사. 당장 우리 병원 직인함 가져와 봐요. 빨리. 접수처에 있던 간호사가 허둥지둥 안쪽에서 도장함을 가져왔습니다. 박 원장이 진단서에 찍힌 도장과 실제 병원 직인을 나란히 대조해 봤어요. 언뜻 보기에는 똑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글자 획 끝 부분이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정교하게 위조한 거였죠.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문서 위조예요. 감히 병원 명의를 도용해서 이런 짓을 하다니. 어르신,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내 며느리요. 강수진. 내 아들놈 마누라요. 박 원장은 분노에 차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안 되겠네요. 이건 제 명예가 걸린 일입니다. 어르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최근 병원 CCTV를 전부 돌려봐야겠습니다. 누가 감히 내 진료실에 들어와서 이런 짓을 벌였는지. 박 원장은 저를 원장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컴퓨터로 병원 복도와 접수처가 찍힌 CCTV 영상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진단서가 발급된 날짜로 시간을 맞췄죠. 화면을 빨리 감기로 돌려보는데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저 여자. 박 원장이 화면을 멈췄습니다. 접수처 데스크 앞에 제 며느리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너무나 선명해서 제가 모를 수가 없었죠. 맞아요. 내 며느리. 그런데 수진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옆에는 아주 번지르하게 생긴 양복을 틈없이 차려입은 낯선 남자가 하나 서 있었어요. 그 남자가 접수처에 있는 박 간호사와 아주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군요. 화면에는 소리가 안 들렸지만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 보였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찍혔습니다. 수진이가 그 남자에게서 두툼한 흰 봉투를 하나 받아들고 그걸 박 간호사에게 슬쩍 건넸습니다. 박 간호사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얼른 그 봉투를 받아 유니폼 주머니에 찔러 넣었어요. 박 원장이 그 장면을 보고는 탄식했습니다. 박 간호사가 저런. 잠시 후 박 원장이 점심 식사하러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료실이 비었죠. 그러자 그 박 간호사가 원장실로 쏙 들어갔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박 간호사가 다시 나와서 아까 그 낯선 남자에게 서류처럼 보이는 것을 건넸습니다.
그 남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수진이와 함께 병원을 유유히 빠져나갔어요. 박 원장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저 사람, 나 치익은데. 혹시 조 실장 아닌가? 조 실장이요? 누군데요? 이 업계에서 아주 악질로 유명한 브로커입니다. 서류 위조나 아니면 병원 같은 곳에 돈 먹이고 허위 진단서 발급받게 해주는 그런 지저분한 일만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사람이에요. 맙소사. 제 병원이 저런 쓰레기 같은 놈들한테 놀아나다니. 조 실장. 브로커. 저는 그 이름을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며느리 강수진이 혼자 벌인 일이 아니었어요. 전문적인 사기꾼이 뒤에 붙어 있었던 거죠. 박 원장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제 명예와 병원의 생존이 걸린 일입니다. 제가 당장 저 박 간호사 불러서 자백 받아내고 업무상 배임 및 사문서 위조 공모 혐의로 경찰에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는 CCTV 원본 자료 전부 USB에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법정 증거로 쓰십시오. 박 원장은 곧바로 박 간호사를 호출했습니다. 저는 원장실에서 나와 박 원장이 건네준 USB를 손에 꼭 쥐었어요. 그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오히려 제 정신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병원 건물을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강수진, 정민석, 그리고 조 실장. 너희들. 내가 내 전 재산을 걸고 전부 죗값 치르게 해줄게. 두고 봐. 손은 아직도 분노로 덜덜 떨렸지만 제 머리는 22년 전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처럼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건 감정적으로 울고불고 매달릴 일이 아니다. 전쟁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조카예요. 돌아가신 언니가 남긴 유일한 핏줄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뒷바라지를 좀 했죠. 이름은 김도현. 지금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조로 일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아주 빠삭하고 무엇보다 제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내 편이죠. 도현아, 나 고모다. 고모. 웬일이세요? 가게 바쁘실 텐데. 바쁜 얘기 아니다. 너 지금 당장 좀 만나야겠다. 아주 급하고 아주 중요한 일이야. 내가 하던 일 다 멈추고 나와야 해. 제 목소리가 평소랑 다르다는 걸 도연이도 금방 눈치챘더군요. 고모,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편찮으세요? 편찮은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잡게 생겼다. 너희 사무실 근처 초록다방 알지? 거기로 30분 안에 와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혼자 와. 전화를 끊고 바로 택시를 잡아탔어요. 초록다방은 구석진 골목에 있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곳이죠. 일부러 거기로 불렀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서 제일 안쪽 자리에 앉아 물만 마시고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도현이가 넥타이를 비스듬히 맨 채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고모. 아이고 숨차라.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오면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앉아. 그리고 이거부터 봐. 저는 가방에서 오늘 법원에서 뗀 서류 뭉치 마이너스 성년 후견인 결정문과 방금 박 원장에게 받은 USB를 테이블 위에 놨습니다. 도현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성년 후견 게시. 이게 고모라고요? 사건 본인 정명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현이의 얼굴이 서류를 읽어 내려갈수록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며느리 강수진이 청구를. 정신적 제약, 사무 처리 능력 결여. 고모,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조용히 해. 그리고 이것도 봐. 저는 도현이 노트북을 열게 하고 USB를 꽂았습니다. 푸른솔 정신건강의학과 CCTV 영상이었죠. 수진이와 조 실장이라는 놈, 그리고 돈 봉투를 받는 간호사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다 본 도현이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세상에. 이건 완벽한 범죄네요. 사문서 위조 사기. 게다가 고모를 상대로 한 재산 편취 목적 사기입니다. 고모 민석이 형은 알아요? 알아. 한패야. 뭐라고요? 처음엔 속은 줄 알았지. 근데 아니야.
저 마누라가 저 애미를 정신병자로 만드는데 그걸 거들었어. 수진이가 그러는데 아니라고 나한테 소리소리 지르더구나. 내 아들놈은 이미 글렀어. 도현이가 주먹을 쥐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럴 리가. 민석이 형이 어떻게 고모한테 그럴 수 있어요? 됐어. 지금 그거 따질 때 아니야. 도현아, 고모 좀 도와줘. 지금 나 믿을 사람 너밖에 없다. 저는 그제야 목이 메어왔지만 눈물을 꾹 참았습니다. 내가 알아봐줘야 할 게 세 가지다. 말씀하세요. 뭐든지요. 첫째, 이 CCTV에 나온 조 실장이라는 놈. 이놈 정체를 알아내. 바닥까지 털어. 뭐 하는 놈인지, 어디서 먹고 사는 놈인지. 둘째, 내 아들 정민석이. 그놈이 수진이한테 사업 빚이 있다고 했어. 그 빚이 대체 뭔지, 얼마인지, 누구한테 진 빚인지 정확하게 알아내. 분명히 수진이랑 그 조 실장이랑 연관되어 있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내 며느리 강수진. 그 계집애 뒷조사 좀 해줘.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 가족은 있는지 과거는 깨끗한지. 그냥 느낌이 아니야. 이건 초범 솜씨가 아니야. 너무 치밀하고 너무 뻔뻔해. 도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모 걱정 마요. 제가 다 알아볼게요. 제가 아는 형님 중에 이런 쪽으로 아주 유능한 분이 있어요. 합법적인 선 안에서 최대한 빨리 알아내 볼게요. 그래, 부탁한다.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내 전 재산을 지키는 일이야. 비용은 무슨. 고모,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가족 일이에요. 제가 어떻게든 저것들 싹 다 콩밥 먹이게 해드릴게요. 고모는 그때까지 절대 티내시면 안 돼요. 평소처럼. 아니,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조금씩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척 연기를 하셔야 해요. 연기를? 네. 저쪽에서 고모가 이렇게 멀쩡하게 증거 모으고 다닌다는 거 알면 분명히 다른 짓을 꾸밀 거예요. 아니면 아예 증거 인멸하고 도망갈 수도 있죠.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요. 아, 우리 시어머니 진짜 맛이 갔구나. 이제 저 건물은 내 거다. 이렇게 믿게 만들어야 저놈들이 꼬리를 잡힐 거 아니에요? 도현이 말이 맞았어요. 저는 그날부터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명자가 아니라 치매에 걸린 노인 정명자로 살기로요. 다방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게는 여전히 닫혀 있었죠. 4층 집으로 올라가려는데 3층에서 문이 벌컥 열리고 민석이가 튀어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더군요.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어제 그렇게 나가고 전화도 안 받고. 수진이가 엄마 걱정돼서 지금 온 동네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저는 민석이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일부러 초점 없는 눈으로요. 너, 누구더라? 아, 민석이구나. 우리 아들. 엄마, 왜 그래? 나 못 알아봤어? 아니, 알아봤지. 근데 내가 어딜 갔었더라? 기억이 잘 안 나. 아, 머리 아파. 수진이? 수진이가 날 왜 찾아? 걔가 누군데? 제 연기에 민석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정신 차려. 며느리잖아, 강수진. 아, 맞다. 며느리. 걔가 나한테 뭘 어쨌더라? 어제 동사무소에 갔었나? 머리야. 저는 머리를 감싸 쥐고 비틀거리는 척했습니다. 나 방에 가야겠다. 피곤해.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수진이가 제 팔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뿌리치듯 쳐내며 겁에 질린 연기를 했죠. 누구세요? 저리 가. 저리 가요. 어머님 저예요. 수진이. 어머님 며느리요. 며느리? 아니야. 너 나쁜 애지. 어제 나한테 막 이상한 짓 했잖아. 저는 뒷걸음질 치다가 4층으로 도망치듯 올라갔습니다. 문을 쾅 닫고 잠가버렸죠. 문 밖에서 수진이와 민석이가 어머님 문 좀 열어보세요 어머님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현관문에 기댄 채 싹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믿어. 내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믿어. 며칠 동안 저는 방에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문을 두드리며 어머님 식사하셔야죠. 하고 죽을 끓여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저리 가. 내가 준 거 안 먹어. 독 탔을지 몰라. 하고 소리쳤어요. 제 상태가 심각하다고 느꼈는지 며칠 뒤 수진이와 민석이가 4층 문을 따고 들어왔습니다. 예비키가 있었겠죠. 저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멍하니 벽만 보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어머님 놀라게 해드리려고 한 게 아닌데. 어머님이 너무 걱정돼서 그랬어요. 뭐가? 그냥 다 잊으세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끝까지 모실게요. 네. 그러니까 기운 차리세요. 민석이. 비릿다며? 제 말에 민석이가 흠칫 놀랐습니다. 엄마, 그건. 수진이가 얼른 민석이 말을 막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거 다 해결됐어요. 어머님은 아무 걱정 마시고 그냥 푹 쉬세요. 네. 해결? 웃기고 있네. 내 건물 팔아서 해결하려고. 저는 그날부터 치매 연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화장실을 못 찾아서 쩔쩔매고 심지어는 민석이를 보고 아저씨는 누군데 남의 집에 와 있어요? 라고 묻기까지 했죠. 민석이는 그럴 때마다 엄마 나야. 민석이야. 하고 울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달랐어요. 제 연기가 깊어질수록 수진이의 눈빛은 점점 더 차갑고 만족스럽다는 듯이 빛나는 걸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도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도 초록다방이었죠. 도현이가 제 앞에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놨습니다. 고모 알아냈어요. 그래, 뭐부터냐? 우선 조 실장부터요. 본명 조상민 전과 사범. 사기 사문서 위조 전과가 있어요. 주로 병원이나 법원 근처에 붙어서 브로커 노릇을 하는 전문 사기꾼이에요. 근데 이놈이 그냥 브로커가 아니에요. 그게 불법 도박 사이트, 그러니까 사설 토토 사이트 운영진이랑 깊게 연계되어 있어요. 거기서 돈 잃은 사람들한테 고리로 돈을 빌려주고 못 갚으면 이런 식으로 가족 재산을 노리는 거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민석이 빚이? 맞아요. 두 번째, 민석이 형 빚. 사업 아니에요, 고모. 전부 불법 도박 빚이에요. 얼마나? 도현이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알아낸 것만. 원금 3억에 이자가 붙어서 지금 거의 5억 가까이 돼요. 5억. 네. 그리고 그 돈을 빌려준 곳이 바로 조상민이 관리하는 도박 사이트예요. 민석이 형은 완전히 코가 꿰인 거예요. 조상민이 빚을 빌미로 내 엄마 재산 빼돌리면 빚 탕감해주겠다고 꼬드긴 거죠. 그 나쁜 놈. 내 아들놈은 5억이라는 돈에 눈이 멀어서 저 애미를 팔아넘겨. 고모 진정해요. 더 중요한 게 남았어요. 도현이가 마지막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 강수진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고모 직감이 맞았어요. 초범 아니에요. 강수진은 가명이에요. 본명은 박선영. 나이는 32. 가족관계 증명서 떼봤는데 깨끗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고. 근데 혼인관계 증명서가 아주 화려해요. 화려하다니? 고모. 민석이 형이 세 번째 남편이에요. 뭐라고? 2년 전에 결혼했던 남자가 있고 그 전에도 4년 전에 결혼했던 남자가 있어요. 둘 다 1년도 못 살고 이혼했어요. 그 남자들은 어떻게 됐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알아봤어요. 두 사람 다. 어머니가 자영업을 하시고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다는 공통점이 있더군요. 그리고 두 분 다. 지금은 그 재산을 전부 잃으셨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문 꽃뱀이었구나. 아니, 그냥 꽃뱀이 아니라 전문 사기단이었던 거야. 조상민과 박선영, 강수진이 한 팀이 되어서 도박으로 아들들을 올가맨 뒤 며느리로 접근해서 어머니 재산을 통째로 삼키는 그런 끔찍한 사기단이었죠. 도현아, 그럼 그 전 시어머니들은 어떻게 됐니? 부산에 사시던 첫 번째 시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계속 오전 752요양병원에 계세요. 면회도 잘 안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시어머니는 아예 아들이랑 연 끊고 지방 사찰로 들어가셨대요. 재판도 걸었었는데 워낙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박선영이 이긴 걸로 나와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여자들이 겪었을 절망과 고통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죠. 나도 저렇게 될 뻔했구나. 도연아. 내 고모. 그 요양병원. 부산에 있다는 그분. 내가 만나봐야겠다. 고모 위험해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고모를 만나주실지도 모르고요. 아니, 만나야 해.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그분들 몫까지 내가 다 갚아줘야겠다. 제 눈에 눈물 대신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현이가 알아봐준 부산의 한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고모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된다고 도현이가 끝까지 말려서 도현이 차를 타고 함께 갔죠. 요양병원은 생각보다 더 침침하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여기저기서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같은 게 들려왔죠. 도현이가 간호사실에서 뭐라고 한참 얘기를 하더니 저를 데리고 6인실 병실 구석 창가 자리로 갔습니다. 고모 저분이세요. 윤정숙 어르신. 침대 위에는 한 할머니가 깡마른 몸으로 웅크리고 앉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보다 겨우 5-6살 많아 보였는데 얼굴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눈빛에는 아무런 생기도 없었습니다. 꼭 살아있는 송장 같았죠. 제가 가까이 다가가도 그분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 윤정숙 어르신 맞으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그 눈이 텅 비어 있었어요. 누구신데? 목소리가 쇠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죠. 저는 정명자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혹시 박선영이라는 이름 아세요? 제가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이었어요. 그 텅 비었던 할머니의 눈동자가 갑자기 초점을 찾더니 저를 맹렬하게 쏘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무섭던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칠 뻔했어요. 그년, 이름을 내가 어떻게 알아? 할머니가 깡마른 손으로 제 팔뚝을 와락 움켜쥐었습니다. 그 악력이 어찌나 세던지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어요. 어르신 진정하세요. 저는 그 악마 같은 년, 그 여우 같은 년. 할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들, 내 돈, 내 집, 다 뺏어갔어. 그년이.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과 간호사가 놀라서 쳐다봤지만 도연이가 손짓으로 막아섰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어르신, 저도 당했어요. 그 박선영이 지금 강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제 며느리로 들어와 있어요. 제 아들도 도박 빚에 엮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제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했어요. 제가 조금만 늦었으면 저도 어르신처럼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서로의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절망의 눈빛을 나누었죠. 한참 만에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끝났어. 내 아들놈은 그년한테 돈 다 뜯기고 빚더미에 올라서 어디 원양어선 탔다고 소식도 끊겼어. 나는 여기서 죽을 날만 기다려. 아니에요, 어르신.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할머니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잡을 거예요. 그 악마 같은 것들. 어르신 몫까지 제가 다 갚아줄 거예요. 그러니 저 좀 도와주세요. 내가 뭘 도울 게 있어? 그때 박선영이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나는 거 뭐라도 좋으니까 다 말씀해 주세요. 서류 같은 거 남은 거 없으세요? 할머니가 한참을 생각하는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침대 밑에 있는 낡은 서랍장을 가리켰어요. 저기, 맨 밑에. 도현이가 얼른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먼지 쌓인 잡동사니들 사이에서 낡고 꼬질꼬질한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어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년이 내 집 팔아치울 때 썼던 위임장 사본이야.
내가 정신 나간 여자처럼 구청 가서 복사해달라고 울고불고 해서 겨우 하나 받아뒀어. 도현이가 수첩을 넘겨봤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의 도장이 찍힌 부동산 매매 위임장 사본이 끼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할머니가 그동안 박선영에게 당했던 일들, 돈을 뜯긴 날짜, 액수, 협박했던 말들이 삐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할머니가 베개 밑에서 손바닥만 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낡은 결혼 사진이었어요. 할머니의 아들과 활짝 웃고 있는 박선영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어르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위임장 사본과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도현이가 그 수첩의 내용도 꼼꼼하게 촬영했죠. 이거면 충분해요. 이건 박선영이 상습범이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예요. 도현이가 흥분해서 말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에게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어르신, 꼭 기운 차리고 계세요. 제가 꼭 좋은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뵐게요. 약속드려요. 할머니는 아무 대답 없이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그 텅 비었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하게나마 분노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요. 요양병원을 나오는데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병원에 들어갈 때와는 전혀 다른 떨림이었죠. 분노와 슬픔을 넘어선 뜨거운 결의 같은 것이었습니다. 박선영, 조상민, 그리고 정민석. 너희는 끝났어. 차에 올라타자마자 도현이에게 말했습니다. 도현아, 이제 다음 단계다. 네, 고모. 말씀하세요. 그놈들이 원하는 대로 미끼를 던져줘야지. 내 건물 팔아주겠다고. 아주 헐값에라도 당장 처분하겠다고 말이야. 함정을 파시겠다는 거군요. 그래. 아주 크고 깊은 함정. 한 번 빠지면 절대 기어나오지 못할 그런 함정을 말이야. 그날 저녁 저는 4층 제 집에서 일부러 밥상을 엎었습니다. 밥이랑 국이 사방에 튀었죠. 으악. 이게 뭐야? 밥에서 벌레가 나왔어. 벌레야. 수진아. 민서가. 이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일부러 악을 쓰며 울부짖었습니다. 3층에 있던 수진이와 민석이가 깜짝 놀라서 뛰어 올라왔어요. 난장판이 된 거실을 보고는 사색이 됐죠. 어머님, 왜 이러세요?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저리 가. 너. 인천. 제가 일부러 박선영 이름을 흘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하지만 곧바로 다시 울먹이는 표정을 지었죠. 어머님, 박선영이 누구예요? 저 수진이에요, 어머님. 며느리. 흑. 어머님,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울었습니다. 무서워. 나 무서워. 돈 때문이지. 다들 내 돈 뺏으려고. 민석이 빚 5억. 도박. 흑. 제가 5억과 도박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민석이와 수진이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저 노인네가 어떻게 알았지? 하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두 사람에게 매달리듯 말했습니다. 나 너무 힘들어. 그냥 다 가져가. 그놈들한테 돈 줘버려. 나 그냥 조용한 데 가서 쉬고 싶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 이 건물, 다 팔아. 다 팔아서 그놈들 줘버려. 나 이제 지쳤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냥 다 싫어. 저는 그렇게 두 사람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진 시어머니를 연기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빚액수를 얼핏 알고 공포에 질려 모든 걸 포기해버린 노인네를요. 수진이가 민석이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두 사람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수진이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 눈의 아까와는 다른 아주 반짝이는 탐욕이 어렸어요. 어머님, 정말이세요? 저희가 그럼 이 집 정리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님을 위해서요. 빚 갚고 우리 조용한 데 가서 같이 살아요. 네? 그래. 내가 알아서 해. 난 몰라. 아무것도 몰라.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초점 없는 눈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가 제 등 뒤에서 민석이를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짓는 것을 저는 거실 유리창에 비친 그림자로 똑똑히 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기운 좀 차리셨어요? 제가 어머님 걱정돼서 아주 유능한 부동산 사장님 한 분 모시고 왔어요. 저희가 이 집을 급하게 팔아야 하는데 시끄럽지 않게 조용히 그리고 빨리 처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래요. 부동산 사장님? 웃기고 있네. 조상민이겠지. 그래. 알아서 해. 네, 어머님. 그래서 오늘 1층 가게에서 그 사장님 만나 뵙기로 했어요. 어머님도 같이 내려가셔서 말씀 좀 들어보셔야죠. 그래도 어머님 재산인데. 내 재산. 이제 와서 알았어? 딸게. 저는 일부러 허름한 겉옷을 걸치고 머리도 빗지 않은 채 수진이를 따라 1층 가게로 내려갔습니다. 22년 동안 제 피땀이 밴 내 가게. 문을 닫은 지 일주일이 넘으니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더군요. 가게 안쪽 제가 장부를 정리하던 작은 사무실에 그놈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CCTV에서 봤던 번지르한 양복을 입은 조상민이었죠. 아이고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조상민 실장이라고 합니다. 그놈이 깍듯하게 일어나서 제게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뱀처럼 번들거리는 눈으로 저를 훑어보더군요. 이 노인네가 진짜 맛이 갔나 안 갔나 재보는 눈빛이었죠. 저는 그놈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멍하니 구석 의자에 가서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조상민 옆에 바싹 붙어 앉아 말했어요. 실장님, 이분이 저희 어머님이세요. 말씀드린 대로 요즘 편찮으셔서 모든 걸 저한테 맡기기로 하셨어요. 그렇죠, 어머님? 응. 조상민이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그럼 얘기는 수진 씨한테 다 들으신 걸로 알고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건물이 지금 시세가 한 20억 정도 하는데 아시겠지만 금매로 내놓으면 그렇게 다 받기 힘듭니다. 특히나 민석 씨 빚 문제도 얽혀 있고 하니까 제가 아주 깨끗하게 처리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지인 중에 이 건물을 아주 싸게 한 10억 정도의 현금으로 바로 사겠다는 분이 계세요. 20억짜리를 10억에요? 저놈들이 제 정신이 아니구나 싶었지만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이고, 말씀이 잘 통하시네. 그럼 어머님이 지금 정신이 온전치 않으시다는 건 제가 그 병원 서류, 허위 진단서로 확인을 했고요. 어머님이 저한테 이 부동산을 처분할 모든 권한을 주신다는 위임장 하나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후견인으로 지정하신 우리 수진 씨가 저랑 같이 계약을 진행하면 아주 깔끔하게 끝나요. 그놈이 제 앞에 부동산 매매 포괄 위임장이라는 서류와 인주 그리고 제 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도장. 수진이가 언제 제 방에서 훔쳐갔는지 버젓이 수진이 손에 들려 있더군요. 어머님, 여기에 도장만 찍으시면 다 끝나요. 우리 다 행복해질 수 있어요. 수진이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받아들었습니다. 조상민과 수진이의 눈이 제 손끝에 고정됐죠. 지금이야. 저는 일부러 손을 더 심하게 떨다가 도장을 바닥에 쿵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아, 미안해. 내가 손에 힘이 없어서. 수진이가 짜증난다는 듯이 아, 정말 하고 도장을 주우려 허리를 숙이는 순간 저는 조상민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멍한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물었죠. 근데 아저씨, 정말 믿어도 돼요? 저번에 그 병원 서류, 그것도 당신이 다 해준 거 맞죠? 조상민이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기름진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럼요. 제가 누굽니까? 그 푸른솔 병원 박 원장. 저랑 아주 막역한 사이 아닙니까? 그 서류 하나 제가 얼마나 깨끗하게 처리해드렸는데요. 걱정 마시라니까요. 그럼 우리 민석이 빚 5억. 그것도 다 없애주는 거 맞죠? 아이고, 물론이죠. 이 건물 10억에 넘기시면 5억 빚 깨끗하게 탕감해드리고 남는 5억은 우리 수진 씨 통해서 어머님 편안하게 모시는데 잘 쓰도록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허허.
어머님, 뭘 그렇게 물어보세요? 조 실장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잖아요. 수진이가 도장을 주워서 제 손에 다시 쥐어줬습니다. 얼른요. 얼른 찍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찍을게. 저는 인주의 도장을 꾹 찍어서 조상민이 내민 위임장 종이에 쾅 하고 내려 찍었습니다. 수진이와 조상민의 얼굴에 화사한 미소가 번졌죠. 아이고 어머님, 잘 생각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두 사람이 서류를 챙기며 환호성을 지르는 동안 저는 먼지 쌓인 제 가게 사무실 구석, 저만 아는 곳에 숨겨둔 도현이가 설치해준 그 작은 녹음기를 쳐다보며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이 악마들아. 조상민과 수진이는 그 위임장 서류를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처럼 손에 쥐고 가게를 나갔어요. 제 앞에서는 마지막까지 어머님 저희만 믿고 푹 쉬세요. 라며 염려하는 척 가증스러운 연기를 펼치더니 가게 문이 닫히자마자 복도에서 참았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죠. 조 실장님, 아유 정말 수고하셨어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허허, 우리 수진 씨 연기력이 정말 대단하던데요. 그 노인네가 아주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떠는 게 꼭 무대 위 배우 같았어요. 푸하. 어머, 실장님도 참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죠? 그 지긋지긋한 노인네. 이제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럼요. 이제 이 건물은 우리 겁니다. 왕 회장이라는 양반이 현금으로 바로 쏜다니까 내일 모레면 우린 억대 부자가 되는 거죠. 저것들 참. 저는 제 가게 안쪽 사무실에 숨어 그들의 목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저놈의 뒤통수를 내리치고 싶었지만 저는 꾹 참았죠.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이제 겨우 기나긴 연극의 일막이 끝났을 뿐이니까요. 가게 문이 완전히 닫히고 놈들의 발소리가 3층으로 올라가는 것이 들렸어요. 저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죠. 손은 아직도 분노로 덜덜 떨렸지만 제 머리는 22년 전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처럼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가게 문을 안에서 단단히 걸어 잠갔어요. 22년간 제 청춘을 바친 이 가게. 먼지가 뽀얗게 쌓인 계산대를 보니 만감이 교차했죠.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없었어요. 저는 가장 구석진 곳, 22년간 제 비밀 장부가 꽂혀있던 낡은 책장 뒤로 손을 뻗었어요. 그곳. 저만 아는 작은 틈에 도현이가 설치해준 작은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죠. 제 손에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묵직하게 잡혔어요. 그래, 실컷 웃어라. 지금은 너희가 웃을 차례지. 하지만 이 작은 기계 안에 너희의 웃음소리가 지옥의 비명소리로 바뀔 증거가 담겨 있으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녹음기를 켰어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제 심장이 쿵쿵 울렸죠. 어머님 그럼요. 제가 누굽니까? 그 푸른솔 병원 박 원장. 저랑 아주 막역한 사이 아닙니까? 그 서류 하나 제가 얼마나 깨끗하게 처리해드렸는데요. 아이고 물론이죠. 이 건물 10억에 넘기시면 5억 빚 깨끗하게 탕감해드리고 남는 5억은 우리 수진 씨 통해서 어머님 편안하게 모시는데 잘 쓰도록.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허허. 그놈들의 목소리가 제 가게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어요. 제 정신이 아닌 노인네를 속인다고 신이 나서 자기 입으로 모든 범죄 계획을 줄줄이 고백하고 있었죠.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성공이었죠. 저는 녹음기를 소중히 품에 안고 가게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왔어요. 4층 집으로 바로 가지 않았죠. 수진이와 민석이가 지금쯤 3층에서 축배를 들고 있을 게 뻔했어요. 저는 곧장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아탔어요. 기사님, 초록다방 근처로 가주세요. 초록다방. 도현이와 저만의 비밀 장소였죠. 다방에 도착하니 도현이가 먼저 와서 구석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죠. 고모 괜찮으세요? 그놈들 만나셨다고요? 아무 일 없으셨어요? 괜찮아. 아주 괜찮지. 그리고 아주 큰 수확도 얻었단다. 저는 자리에 앉자마자 도현이에게 녹음기를 내밀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어폰을 한쪽씩 나눠 끼고 방금 전에 그 끔찍한 대화를 다시 들었어요.
조상민의 기름진 목소리와 수진이의 교활한 맞장구가 귓속을 파고들었죠. 도현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세상에. 이런 뻔뻔한 놈들을 봤나? 고모, 이건 완벽한 증거예요. 사기, 사문서, 위조교사, 공갈, 횡령 모의.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당장 경찰서로 가요. 이 녹음 파일 하나면 저것들 다 잡아 넣을 수 있어요. 도현이는 흥분해서 당장이라도 일어나려 했죠. 하지만 저는 도현이의 팔을 조용히 잡았어요. 도현아, 앉아.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네? 하지만 고모. 이 정도면. 아니, 이걸로는 부족해. 아주 많이 부족하지. 제 단호한 말에 도현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족하다고요? 이게 왜요? 생각해봐, 도현아. 저쪽 변호사는 이 노인네가 치매에 걸려서 헛소리를 한다. 불법으로 녹음된 증거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거야. 그리고 박선영, 그 계집애는 자기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나는 남편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했다. 조상민이 협박했다고 눈물로 호소하겠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니? 제 말에 도현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법을 다루는 일을 하는 만큼 제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챘죠. 그럼 고모 말씀은? 그래. 나는 저놈들이 실제로 내 건물을 팔아치우고 그 피 같은 돈을 저들 통장에 나눠 갖는 그 순간까지 완벽하게 잡고 싶어.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현행범으로. 그 계약서에 그 더러운 손으로 도장을 찍는 그 순간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제 눈에 서린 결의를 읽었는지 도현이가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완벽한 현행범이라. 쉽지 않을 텐데요. 그놈들도 바보는 아닐 거예요. 아주 치밀하게 움직이겠죠. 우리가 끼어들 틈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매자를 만들면 되지. 네? 구매자요? 그래. 그놈들이 다른 부동산에 이 건물을 내놓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아주 그럴싸한 구매자를 붙이는 거야. 20억짜리 건물을 10억에. 그것도 현금으로 당장 사겠다는 그런 미끼를 던지는 거지. 도현이의 눈이 번뜩였어요. 아, 고모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 생각을. 잠깐만요, 고모. 그럼 혹시 왕 회장님은 어떨까요? 왕 회장? 네. 제가 모시는 법무사님의 오랜 고객 중에 왕 회장이라고 불리는 분이 계세요. 현금 부자이신데 성격이 불같지만 아주 의리가 넘치는 분이죠. 특히 이런 부정을 보면 절대 못 참으시는 분이라. 업계에서는 악적 처단 전문이라고도 불려요. 무엇보다 이런 금매로 나온 덩치 큰 건물에 관심이 아주 많으시죠. 그런 분이 과연 우리를 도와주실까? 제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게요. 법무사님께 이 사연을 전하고 왕 회장님께 이건 돈 버는 투자를 넘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분명히 흥미를 보이실 거예요. 도현이가 그 자리에서 바로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도현이가 통화하는 모습을 초조하게 지켜봤죠. 법무사님, 저 도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주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겨서요. 제 고모님 이야기인데요. 그게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도현이가 약 10분간 낮은 목소리로 그간의 사정을 전부 설명했어요. 통화를 끊는 도현이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죠. 고모, 법무사님이 당장 왕 회장님께 연락해 보시겠대요. 너무 재미있는 연극이 될 것 같다면서 배우로 기꺼이 참여하실 분이라고요. 아마 오늘 저녁쯤이면 답이 올 거예요. 아이고, 도현아. 정말 다행이다. 그러니까 고모, 그때까지 절대 연기 멈추시면 안 돼요. 그놈들이 완전히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요. 아셨죠? 그럼. 이 김명자가 22년 가게 운영한 짬밥이 있지. 연기라면 아주 자신 있으니까 걱정 마. 그날 밤 예상대로 왕 회장님께서 도현이에게 연락을 주셨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연극이네. 내가 구매자 역할을 맡아주지. 저런 악당들은 내가 제일 싫어하거든. 계약 날짜를 잡게.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인 금요일 오후 2시 왕 회장 사무실에서 최종 계약을 하기로 약속이 잡혔죠. 조상민은 그 소식을 듣고 거의 환호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드디어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긴장감보다는 차라리 비장함에 가까운 감정이었어요. 오늘 모든 것을 끝낸다. 그 생각 하나뿐이었죠. 수진이는 아침 일찍부터 3층에서 아주 신이 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제 귀에는 그게 마치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악마의 노래처럼 들렸죠. 오전 10시쯤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수진이었죠. 어제까지 입던 허름한 옷 대신 아주 비싸 보이는, 누가 봐도 백화점에서 막 사입은 것 같은 화사한 실크 원피스를 차려입었더군요. 머리도 미용실에서 한껏 부풀렸고요. 어머님, 어머님 어디 계세요? 아직도 주무세요? 저는 일부러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앨범을 보고 있는 척했어요. 우리 아가 민석이. 이게 언제적인가? 우리 아들 참 예뻤는데. 아이고 어머님,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지금이 몇 시인데?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인 거 잊으셨어요? 수진이가 제 손에서 앨범을 휙 빼앗아 던져버렸어요. 중요한 날? 오늘 혹시 민석이 생일인가? 아이고 내가 미역국도 못 끓여줬네. 수진이가 푸하고 비웃음을 터뜨리더니 제 팔을 억지로 잡아 끌었어요. 그 악력이 어찌나 세던지 팔에 멍이 들 것 같았죠. 생일은 무슨. 어머님 오늘이 집 파는 날이잖아요. 계약서에 도장 찍으러 가야 한다고요. 어머님이 직접 가셔야 그 회장님이 믿고 돈을 준대요. 수진이는 제가 이미 모든 걸 잊어버린 치매 노인이라고 100%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저렇게 본색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거겠죠. 집 판다고? 왜 팔아요? 나의 집에서 평생 살 건데. 안 팔아요. 아 정말. 이 노인네가. 말 좀 알아들으세요. 어머님이 빚 갚아야 한다면서요. 그 무서운 놈들. 돈 안 주면 우리 다 죽는다면서요. 그래서 저희가 어머님 대신해서 다 처리해드리는 거잖아요. 고마운 줄 아셔야죠. 수진이가 대신이라는 말에 아주 힘을 주더군요. 자, 어머님도 옷 좀 갈아입으셔야죠. 그래도 집주인이신데 너무 초라하면 그 회장님이 싫어해요. 돈 안 줄 수도 있어요. 수진이가 제 옷장으로 가더니 먼지 쌓인 옷들을 마구잡이로 뒤졌어요. 아, 정말.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네. 촌스럽게. 그러더니 제가 22년 전 가게 열 때 큰맘 먹고 샀던 그나마 제일 비싼 모직 코트를 하나 꺼내 저에게 던졌어요. 이거 입으세요. 그리고 세수도 좀 하시고요. 아이고 냄새야. 어머님 며칠 안 씻으셨어요? 냄새나서 차도 같이 못 타겠네. 냄새. 저는 일부러 며칠 씻지 않았거든요. 완벽한 연기를 위해서였죠. 치매에 걸린 노인이 매일같이 씻고 화장하는 게 더 이상하잖아요. 알았어요. 내가 다 알아서 해줘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어지러워요. 네, 아시겠어요? 그냥 거기 가셔서 저희가 시키는 대로 네 하고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돼요. 절대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응, 알았어요. 그렇게 저는 수진이의 인형이 되어 집을 나섰어요. 수진이는 제 팔을 꼭 붙들고 마치 환자를 이송하는 보호자처럼 저를 끌고 갔죠. 1층에는 민석이가 차를 대기시키고 있었어요. 그놈도 어제 미용실에 다녀왔는지 머리에 기름을 잔뜩 발라서 뒤로 싹 넘겼더라고요. 평소에 입지도 않던 비싼 양복까지 차려입고요. 엄마, 왜 이렇게 늦게 내려와? 약속 시간 늦겠어. 그 왕 회장님 성격 보통 아니시라는데. 빨리 타. 민석이가 저를 재촉했어요. 그놈 눈에는 이미 돈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았죠. 저는 차에 타는 척하다가 일부러 발을 헛디뎌 쿵 하고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찧었어요. 아야. 아파요. 무릎 깨졌나 봐요. 아 진짜. 엄마 칠맞게 뭐 하는 거야? 오늘 같은 날 다치면 어떡해? 아이고 진짜 짐덩어리. 민석이가 짜증을 내며 저를 종이장처럼 가볍게 일으켜 세웠죠. 그때였어요. 제가 넘어지면서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죠. 도현이가 아침 일찍 초록다방에서 몰래 전해준 단추 모양의 초소형 녹음기. 그 녹음기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제 손바닥에 짧은 진동이 지잉하고 느껴졌어요. 그래, 민석아 수진아. 실컷 떠들어라.
너희의 그 역겨운 목소리 하나도 빠짐없이 담아줄 테니 이게 너희 장례식에 틀어줄 조곡가 될 거란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수진이와 민석이는 아주 신이 나서 떠들어댔어요. 제가 바로 뒷자리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는데도 말이죠. 제가 어차피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치매 노인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여보, 우리 그 계약금 5억. 오늘 현금으로 바로 받으면 뭐부터 할까? 나 저번에 백화점에서 봤던 그 명품 가방. 그거 사도 되지? 당연하지. 당신 가방 사고 내 차도 좀 바꿔야겠어. 이 똥차 지겨워 죽겠어. 사신형 SUV. 그걸로 바로 뽑자. 호 좋아. 그리고 우리 저기 강남 도곡동에 아파트 하나 알아보자. 우리도 이제 강남 입성해야지. 이 거지 같은 동네 뜨자고. 그래, 좋아. 아, 근데 여보. 엄마는 어떡하죠? 5억 계약금 받고 잔금 5억 더 들어오면. 조 실장 수수료 떼주고 우리 빚 갚고 나면. 아파트 사기 좀 빠듯하지 않아요? 아, 정말. 어머님 걱정은. 어머님은 저기 경기도 외곽에 요양병원 좋은 데 많아요. 공기 좋고 물 맑은 데로 알아봐서 특실로 모시면 되지. 매달 200만 원이면 떡이에요. 우리가 그 돈이 없겠어? 어머님도 거기서 친구들 사귀고 훨씬 행복해 하실 거야. 여긴 답답하잖아. 그런가? 하긴 엄마도 그게 낫겠지. 허허, 우리 수진이가 생각도 깊어. 그럼 그렇게 하자. 아, 빨리 계약서 썼으면 좋겠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요양병원. 그놈들의 입에서 드디어 그 말이 나왔어요. 저는 창밖을 보는 척하며 눈을 감았죠.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어요. 너희들이 갈 곳은 요양병원이 아니라 교도소란다. 그것도 아주 조용하고 깨끗한 독방으로 말이야. 내가 꼭 그렇게 만들어줄게. 드디어 차가 멈췄어요. 강남의 아주 번화한 곳에 있는 높은 빌딩 앞이었죠. 어머님 다 왔어요. 내리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수진이가 저를 끌어내다시피 했죠. 빌딩 입구에는 법무사 합동사무소라고 적힌 임시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죠. 여기가 바로 도현이가 일하는 그 법무사 사무실이라는 것을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니 아주 낯선 얼굴들이 많이 보였어요. 널찍한 회의실 안에는 값비싸 보이는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아이고, 조 실장님, 강수진 씨, 그리고 어르신.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웬 덩치 큰 아저씨가 아주 호탕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어요. 카리스마가 대단했죠. 이분이 바로 왕 회장이시구나. 조상민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아부를 떨었어요. 아이고, 회장님. 직접 나와주시고 영광입니다. 이쪽이 제 파트너 강수진 씨고요. 이쪽이 건물주이신 정명자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제 고문 변호사이신 최 변호사님이십니다. 오늘 계약을 깔끔하게 도와주실 분이죠. 최 변호사. 그 이름은 바로 도현이의 상사였어요. 저는 그분과 눈이 마주쳤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 고개를 돌리고 몸을 떨기 시작했죠. 여기가 어디예요? 나 집에 갈래요. 무서워요. 낯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일부러 민석이 뒤에 숨으며 중얼거렸어요. 수진이가 제 옆구리를 아무도 모르게 손톱으로 3개 꼬집었어요. 아, 어머님 가만히 좀 계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 어르신이 요즘 영 편찮으셔서 그래요.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낯을 많이 가리시네요. 회장님, 변호사님. 너그럽게 이해 좀 해주세요. 왕 회장님이 넉넉하게 웃었어요. 허허, 집안에 환자가 있어서 잘 알아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저희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거래하러 온 거니까요. 편하게 앉으시죠. 드디어 모두 거대한 원목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조상민이 아주 의기양양하게 서류 가방을 열었죠. 자, 회장님. 이 서류가 바로 정명자 어르신의 성년 후견인 개시 결정문 법원 정본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어르신의 합법적인 후견인 강수진 씨입니다. 이 서류는 푸른솔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 진단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르신께서 저와 강수진 씨에게 이 부동산 매매의 모든 권한을 일임하신다는 위임장 원본입니다. 완벽하죠?
조상민이 서류를 아주 거만하게 왕 회장 앞으로 내밀었어요. 최 변호사가 그 서류를 아주 꼼꼼하게 검토하는 척했죠. 서류는 완벽하네요. 법원의 직인도 확실하고 병원 진단서까지 다 구비되어 있고요. 이 정도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그럼요. 제가 누굽니까? 이 업계에서 조 실장 하면 다 아는 사람 아닙니까? 조상민이 아주 신이 나서 떠들어댔죠. 왕 회장님이 만족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조 실장님. 일 처리 하나는 아주 확실하시네.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전시간 끄는 것 딱 질색이거든요. 그럼 바로 계약서 씁시다. 여기 계약금 5억입니다. 약속대로 현금으로 준비했어요. 왕 회장님이 손짓을 하자 뒤에 석상처럼 서 있던 비서가 검은색 가죽 가방 2개를 테이블 위에 쿵 하고 올려놓았어요. 가방 문이 철컥하고 열리고 그 안에 붉은 빛이 도는 5만원권 신권 다발이 가득 채워져 있었죠. 조상민과 수진이 그리고 제 아들 민석이. 눈이 그 돈 가방에 딱 하고 고정됐어요. 세 사람 모두 침을 꿀꺽하고 삼키는 소리가 이 조용한 회의실 안에 선명하게 울렸죠. 그 돈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자, 그럼 강수진 씨. 후견인 자격으로 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돈이 바로 수진 씨의 것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최 변호사가 이미 모든 내용이 작성된 계약서를 수진이 앞으로 밀어줬어요. 수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묵직한 만년필을 잡았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수진이가 그 더러운 이름 석자 강수진을 적기 위해 펜 끝을 종이에 대려는 바로 그 찰나. 제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치며 외쳤죠. 아니, 그건 안 돼요. 그 계약 절대 안 됩니다. 제 외침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수진이가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하며 제 팔을 잡아 끌었죠. 어머님, 또 왜 이러세요? 가만히 좀 계시라니까요. 아이고 정말. 이 노인네가 다 된 밥에 재 뿌리려고. 수진이가 저도 모르게 그 천박한 본심을 그대로 내뱉었어요. 조상민도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진 채 왕 회장의 눈치를 봤죠. 회장님 죄송해요. 어머님이 워낙 상태가 오락가락하셔서 지금 또 잠깐 딴 세상에 가 계신 것 같아요. 수진 씨, 얼른 어머님 좀 모시고 나가요. 왕 회장이 손을 들어 조상민의 말을 막았어요. 그리고는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죠. 어르신,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지금이 중요한 계약 자리에서 장난치시는 거 아니죠? 저는 수진이의 손을 아주 거칠게 뿌리쳤어요. 그리고 아까까지 멍하고 초점 없던 치매 노인의 눈빛을 완전히 지웠죠. 대신 22년간 시장에서 억척같이 가게를 지켜온 정명자의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으로 테이블에 앉아있는 새 놈을 똑똑히 쏘아봤어요. 그 계약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이름은 정명자지 어르신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너무나도 또렷하고 힘이 넘치자 수진이와 민석이, 조상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목소리가 왜 갑자기 그러세요? 수진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수진아. 아니 박선영 씨. 이제 그 지긋지긋한 연극 그만하지. 재미 하나도 없으니까요. 네? 박선영이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저 수진이에요. 강수진. 박선영 32세. 본 적은 부산. 2년 전 대구에서 최 여사님 아들 꼬드겨서 15억 상가 건물 날려먹고 4년 전 인천에서는 윤정숙 어르신 아들 도박빚 덮어씌우고 건물 통째로 삼켰죠. 그리고 세 번째 타깃이 내 아들 정민석. 이번엔 20억짜리 내 건물이 탐났어요.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힐 때마다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어요. 핏기 하나 없이 말이죠. 무슨 소리야? 당신 정말 미쳤어? 당신 치매 걸렸잖아. 법원에서도 인정했어. 미쳤냐고. 미쳤냐고요? 그래요, 미쳤죠. 당신 같은 악마 같은 계집애랑 1년을 넘게 한 지붕 밑에서 살았는데 안 미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난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치매 노인이 아니에요. 난 처음부터 끝까지 연기를 한 거니까요. 당신들을 이 자리에 끌어내기 위해서 말이죠. 그 순간 조상민이 모든 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다 무슨 짓들입니까? 함정이야. 왕 회장, 당신 혹시 이 노인네랑 한패였어? 조상민이 테이블 위에 있던 돈 가방 하나를 낚아채서 문 쪽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왕 회장이 껄껄 웃었어요. 조상민 씨 앉아요. 아직 내 얘기 안 끝났는데 어딜 급하게 가려고요? 닥쳐. 이 사기꾼 놈들. 다 비켜. 조상민이 회의실 문을 열어젖혔죠. 하지만 문 밖은 복도가 아니었어요. 문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건 다름 아닌 도현이었어요. 그리고 도현이 뒤에는 왕 회장의 비서처럼 보였던 덩치 큰 남자 2명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이 자식이. 조상민이 도현이를 밀치려 했지만 덩치 큰 남자들이 조상민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아 다시 회의실 안으로 던져 넣었어요. 돈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며 그 안에 있던 가짜 돈 다발이 사방으로 흩날렸죠. 도현아, 잘 왔다. 이제 슬슬 이 막을 시작해볼까? 제가 도현이를 보며 말했어요. 네, 고모. 이제 제가 모든 걸 설명해 드릴게요. 도현이가 제 옆에 능청하게 섰죠. 민석이 형, 오랜만이에요. 어머니 치매 걸리게 만들어서 건물 팔아치우니까 기분이 어때요? 도현이. 내가 어떻게 여기? 민석이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죠. 도현이가 노트북을 열어 회의실 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어요. 조상민 씨. 본명 조상민, 전과 사범, 사기 사문서 위조 전문 사기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 맞죠? 그 5억 도박빚. 전부 당신이 민석이 형에게 씌운 가짜 빚이라는 것도 다 알아요. 이거. 그리고 박선영 씨. 혼인빙자 사기 상습범. 조상민과 한패가 되어 도박 빚으로 아들들을 올가맨 뒤 며느리로 접근해 어머니 재산을 빼돌린 혐의. 이것도 인정하시나요?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이 미친 노인네가 꾸며낸 말을 누가 믿어? 수진이가 마지막 바람을 했죠. 증거요? 물론 있죠. 차고 넘치죠. 저는 제 코트 주머니 속에 있던 그 단추 모양의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딱 던졌어요.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오늘 아침 차 안에서 당신들이 강남 아파트니 요양병원이니 신나게 떠들던 그 목소리. 아주 선명하게 녹음됐어요. 도현이가 노트북을 조작하자 스피커를 통해 차 안의 대화가 그대로 흘러나왔어요. 어머님은 저기 경기도 외곽에 요양병원 좋은 데 많아요. 엄마도 그게 낫겠지. 허허, 우리 수진이가 생각도 깊어. 민석이의 얼굴이 재빛이 됐어요. 이게 다가 아니죠. 도현이가 두 번째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푸른솔 병원 박 원장. 저랑 아주 막역한 사이 아닙니까? 그 서류 하나 제가 얼마나 깨끗하게 처리해드렸는데요. 10억에 넘기시면 5억 빚 깨끗하게 탕감해드리고 남는 5억은 우리 수진 씨 통해서. 조상민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조상민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 안 돼. 그럴 리가. 그리고 마지막 증거죠. 도현이가 스크린에 사진 몇 장을 띄웠어요. 이건 인천 윤정숙 어르신과 대구 최 여사님의 사실 확인서와 증언 녹취록입니다. 박선영 씨가 동일한 수법으로 그분들의 재산을 어떻게 갈취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죠. 저기 결혼 사진 보이죠? 박선영 씨 2년 전에는 단발머리가 아주 잘 어울렸더라고요. 스크린에는 활짝 웃고 있는 박선영과 그 전 남편들의 결혼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완벽한 체크메이트였죠. 수진이가 갑자기 제 앞에 기어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저 조 실장놈이 시켜서 그런 거예요. 민석 씨 빚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저 사실 임신했어요. 뱃속에 어머님 손주가 있다고요. 수진이가 눈물 콧물 다 쏟아내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연기. 저 여자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거짓말과 연기를 하고 있었어.
저는 그런 수진이를 벌레 보듯 차갑게 밀어냈죠. 임신? 손주? 그 더러운 입에 손주라는 말을 올리지 말아요. 용서? 용서는 당신이 지옥에 가서 윤정숙 어르신이나 최 여사님께 직접 빌어요. 나는 당신 용서할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요. 그때 왕 회장님이 만족스러운 미소로 손뼉을 쳤어요. 좋아요. 아주 훌륭한 연극이었어요. 그럼 이제 이 연극을 마무리 지어줄 마지막 증인들을 모셔볼까요? 왕 회장님이 인터폰 버튼을 눌렀어요. 들어오시죠, 김경희님.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이번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능청하게 걸어 들어왔어요. 조상민 씨, 박선영 씨, 정민석 씨. 사기, 사문서 위조, 공갈, 횡령, 불법 도박 등의 혐의로 세 분 모두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안 돼. 난 억울해. 이 노인네가 날 속였어. 이 미친 할망구가 우리한테 함정을 팠다고. 으악. 수진이가 경찰에게 붙들려 끌려나가며 마지막까지 발악을 했어요. 조상민은 이미 모든 걸 포기했는지 고개를 푹 숙인 채 순순히 수갑을 찼죠.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제 아들. 정민석. 그놈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말이죠. 그러다가 경찰이 다가와 수갑을 채우려 하자 제 앞에 와서 쿵 하고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나는 정말 몰랐어. 수진이가 저런 무서운 여자인지 정말 몰랐어요. 엄마, 나 좀 살려줘. 나 교도소 가기 싫어.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민석이가 제 발을 붙잡고 어린애처럼 울며 매달렸죠. 저는 그런 민석이를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제 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민석아. 5억이라는 도박빚 때문에 애미를 정신병원에 쳐넣고 이 건물을 팔아넘기려 했어. 그런데도 내가 몰랐다는 말을 내가 믿을 것 같아? 넌 내 욕심에 눈이 멀어 악마에게 영혼을 판 거야. 엄마, 그건 조 실장이. 수진이가. 됐어.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가서 내가 지은 죄가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달게 받아. 그게 내가 내 어미로서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모정이야. 저는 민석이를 차갑게 외면했어요. 민석이는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하고 울부짖으며 경찰의 손에 끌려나갔죠. 모든 게 끝났어요. 시끄럽던 회의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죠. 바닥에는 가짜 돈 다발만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왕 회장님이 제게 다가와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어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시네요. 악적 처단 전문인 저보다 한 수 위세요. 속이 다 시원하네요. 회장님.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고맙긴요. 덕분에 아주 재미있는 연극 한 편 잘 봤네요. 그놈들 죗값 치르는 건 제 고문 변호사인 최 변호사가 끝까지 맡아서 처리할 테니 걱정 마세요. 최 변호사도 제게 고개를 숙였죠. 염려하십시오. 법정 최고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저는 왕 회장님과 최 변호사님께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제 옆에서 묵묵히 저를 지켜주던 도연이 손을 꼭 잡았죠. 도연아. 고맙다. 정말 내가 없었으면 난. 고모 울지 마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우리 이겼어요. 아주 완벽하게요. 사무실을 나오니 밖엔 부시게 밝은 오후 햇살이 가득했어요. 재판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최 변호사님과 왕 회장님께서 워낙 강력하게 밀어붙이셨고 무엇보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드디어 선고 공판날.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갔죠. 피고인 조상민 상습 사기 및 사문서 위조 교사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박선영. 동일 전과가 수차례 있으며 피해자들의 가정을 파탄내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15년.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선영이 악소리를 지르며 법정에 쓰러졌어요. 하지만 그건 연기가 아니었죠. 진짜 절망의 비명이었어요. 그리고 피고인 정민석.
피해자의 아들로서 범행에 가담한 점은 죄질이 나쁘나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박선영의 가스라이팅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제 아들놈도 결국 징역 3년. 죗값을 치르게 된 거죠.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왕 회장님과 최 변호사, 도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 회장님이 제 손을 덥석 잡았죠. 어르신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아주 통쾌한 판결이에요. 나. 회장님과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도현이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그날 저녁 저는 왕 회장님께 건물을 정식으로 팔았어요. 왕 회장님은 어르신 사연이 기쁜 건물인데 제가 시세보다 더 쳐드려야죠. 시세보다 훨씬 후한 가격을 쳐주셨어요. 저는 그 돈을 받자마자 변호사 비용을 치르고 가장 먼저 윤정숙 어르신과 최 여사님 몫을 떼었어요. 어르신들 그 악마 같은 년한테 뺏겼던 돈. 전부는 아니지만 이거라도 받으시고 새 인생 사시는데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은 돈을 받지 않겠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제가 억지로 안겨드렸어요. 이건 우리가 이긴 전리품이에요. 당당하게 받으세요. 그리고 저는 22년간 제 집이었던 4층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가구와 살림살이를 헐값에 처분했죠. 22년 추억이 깃든 물건들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그 추억 속에는 제 아들놈과의 기억도 섞여 있었고 그 기억은 이제 저에게 고통일 뿐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텅 빈 가게를 둘러봤죠. 반질반질하게 다른 조리대, 제 손때가 묻은 냉장고 손잡이. 그동안 고마웠다. 명잔의 반찬. 너 때문에 울고 웃고 너 때문에 버텼다. 이제 나도 너를 놔줄게. 저는 가게 열쇠를 왕 회장님이 보낸 관리인에게 넘기고 가벼운 가방 하나만 들고 그 건물을 나왔어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죠. 그 건물을 나온 날 저는 도현이와 함께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어요. 고모 정말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글쎄다. 그냥 남쪽으로 가려고. 따뜻하고 바다 보이는 곳으로 가서 좀 쉴 거야. 22년 동안 반찬만 만들었더니 이제 좀 지겹네. 고모 가게 안 하실 거예요? 고모 반찬 솜씨가 얼마나 아까운데요? 가게는 안 해. 대신 아주 작은 밥집이나 하나 할까? 하루에 딱 10사람만 받아서 내가 해주고 싶은 밥 차려주는 그런 식당 말이야. 저는 도현이와 그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어요. 어디로 갈지 정하지도 않았죠. 그냥 남쪽으로 가는 표 아무거나 하나 끊었죠. 그렇게 몇 시간을 달렸을까요? 저는 통영이라는 낯선 도시에서 내렸어요. 바다 냄새가 풍기는 한적한 항구 도시였죠. 저는 그곳에 작은 집을 하나 얻었어요. 시장 근처도 아니고 관광지도 아닌 아주 조용한 바닷가 언덕배기에 있는 낡은 집이었죠. 그 집 마당에서는 파란 남쪽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그 집을 직접 수리했어요. 페인트 칠도 하고 작은 텃밭도 가꿨죠. 그리고 집 대문 앞에 아주 작은 나무 간판을 하나 걸었어요. 말 그대로 식당이 아니었어요. 그냥 밥집이었죠. 하루 전에 미리 예약한 딱 2팀, 4사람만 손님으로 받았어요. 메뉴도 없었어요. 그냥 그날 제가 통영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를 사와서 22년 제 솜씨를 담아 정성껏 차려내는 정계속 오전 807명자표 한상 차림이었죠.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는데 어쩌다 들른 관광객 하나가 제 밥상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인생 최고의 밥상이라는 소문이 났죠. 몇 달 뒤에는 예약 없이는 밥 한 번 먹기 힘든 그런 숨겨진 맛집이 되었어요. 돈을 벌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좋아서 한 일이죠. 22년간 돈에 묶여 팔기 위한 반찬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정말 먹이고 싶은 밥상을 차렸으니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오후 밥상을 다 치우고 마당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는데 우체부가 편지 한 통을 건네고 갔어요. 낯선 주소였죠. 교도소. 제 아들 정민석에게서 온 편지였어요. 1년 만에 처음 온 연락이었죠. 저는 마루에 걸터앉아 편지를 뜯었어요. 그놈의 삐뚤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죠. 어머니, 저 민석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매일 공장에서 목공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얼마 전 들었는데 어머니께서 건물을 파시고 그 돈으로 다른 피해자분들까지 도우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 빚도 다 정리하셨다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땐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도박빚과 박선영이라는 여자에게 눈이 멀어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 알아요. 여기서 남은 시간 깊이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다시 사람 되어서 나갈 그때까지 부디 몸 건강히 계세요. 불효자 정민석 올림. 저는 그 편지를 다 읽고 가만히 접었죠. 눈물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냥 편지를 서랍 속에 넣어두었죠. 그래, 민석아. 거기서 죗값 다 치르고 진짜 사람이 돼서 나오라. 내가 너를 용서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내가 사람 되어서 나온다면 그때 내가 차린 이 따뜻한 밥상 끼니는 먹여보낼 수 있겠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텃밭에서 딴 상추를 씻었어요. 저녁 예약을 한 손님들을 위해 다시 밥을 지어야 했으니까요. 창문 너머로 남쪽 바다가 저녁 노을에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제 인생의 후견인은 강수진도 정민석도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정명자 나 자신이었어요. 저는 제 인생을 완벽하게 되찾았고 지금 누구보다 행복하게 제 인생을 살고 있죠. 이보다 더 통쾌한 복수가 어디 있겠어요?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겪은 일,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죠? 여러분, 만약 나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었다면 그 뻔뻔한 며느리와 철없는 아들놈을 보고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독하게 마음먹고 맞서 싸울 수 있으셨을까요? 제가 그놈들에게 통쾌하게 갚아준 것, 여러분이 보시기엔 시원하셨나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혹시 주변에 말 못할 억울한 일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 같이 응원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이 글이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